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네요. 금융권 부실이 두드러진 것은 증권사를 비롯하여 여신, 캐피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조합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입니다. PF 위험이 높은 건설사는 코롱, 두산 등이며 대출 잔액은 현대, 롯데, GS, 브릿지로는 호반, 롯데, 신세계건설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 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이금융권에 집중이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금한 은행의 예적금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민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SBS 충격속보, 저축새마을 농협 난리 났네요. 상당히 이금융권이 불안합니다. 자, 지금 SBS 속보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먼저 부도 위험성이 높은 은행들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기업은행입니다. 채권 이자만 5조. 물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서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부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부도 위험성이 높아요. 지방은행 연체율 1% 이상입니다. 상매각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방의 5대 은행들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증권 연체율 무려 17%. 당장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죠. 1위입니다. 1위. 자, 그 다음에 저축은행 연체율 11.5%로 또 고정이하 여신이 8%, 상당히 높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저축은행이 그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연체 7에서 8%, 고정 이하 여신도 15%,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죠. 신협 자 연체 6.8, 조합 4%대. 전반적으로 신협이 상호조합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증권, 저축, 상호금융, 새마을 연체율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협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42개에서 275개로 늘어났고요. 수협은 지금 4개에서 28개, 8곳에서 31개, 16개에서 18개 각각. 자, 신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 즉 적자조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적자조합이. 지금 신협 42개에서 275개 정말 많이 늘어났죠. 적자. 이 적자가 늘어나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 보면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신협은 95.6, 수협은 마이너스 134.4, 산림조합 마이너스 57.5, 농협은 마이너스 11.4. 이처럼 계속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새마을금고도요 연체율이 쭉 보세요. 한번 1.9였어요 원래. 7% 중반까지 지금. 그 다음에 증권사 PF 보시면 증권사 17.57로 확 올라갔죠. 3%가 17%까지. 저축은행 1.2가 11%까지 10배가 낮췄네요. 정말 위험하죠. 여신 0.47이 5.27로. 금융권 전체도 0.37밖에 안 됐던 게 3.55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5배에서 10배 다 위험해졌죠. 어느 곳이 부도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SBS 속보 오늘 제목을 볼까요? PF 대출, 그 다음에 대출 잔액, 브릿지론이 위험한 건설사들을 콕콕 집어봤어요. 롯데 이어서 신세계까지 계열 건설사 듣다가 그룹 안정성 흔들. 특히 롯데건설이 위험한데 롯데건설을 도와주다가 롯데그룹이 지금 휘청휘청해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먼저 PF 비중. 자본 총계 대비 부동산 PF 100% 넘는 곳이 무려 9곳이나 된답니다. 보면 코롱 351%, 야, 자본 대비 351, 두산 300, 자, SGC, ENC 289, 신세계 208, 롯데 204. 자, 대출 잔액 기준으로 대출이 많은 곳이죠. 많은 곳. 양적으로. 물론 대형 건설사가 해당되겠네요. 보면 2013년 말 PF 차입금 규모로 현대가 제일 역시 압도적이죠. 9조 9,067억. 롯데는 규모에 비해서 5조 3,891억.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롯데가 2조 때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닙니까? GS 3조 3,012억.
태영은 2조 6,900. 규모에 비해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죠. 브릿지론, 이번에는 브릿지론은 자, 본 PF 하기 전에 시작 단계가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초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죠. 호반 100%, 롯데 88, 신세계 88. 이 브릿지론이 상당히 위험한데 세 군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롯데, 신세계 이러지 않나요? 자, 건설업과 부동산업 고정이하 여신을 봤더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최대 2배나 지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는 민간 신용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먼저 우리나라 민간이라고 하면 가계부채, 기업부채인데 한국 207.4%로 단연 1위. 미국, 일본, 유로, 영국, 호주 다 제꼈죠. 이 나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152짝짝인데 우리나라는 200이 훌쩍 넘었어요. 이거 보시면 국내은행과 이제 비은행, 자, 국내은행 보니까 0.73, 0.93 이게 지금 고정이하 기업대출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키케야 1.85인데 이거 지금 이금융권 보세요. 와, 4.41이 19.75까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부동산업도 지금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0.16, 0.40 은행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 올라가죠. 14%까지. 이처럼 지금 고정이하 여신, 지금 비은행권, 이금융권들이 이렇게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을 한번 오늘 양극화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아우 시원시원하죠. 왜? 하락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한쪽 시원시원하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양극화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지금 집값 어떻습니까? 누차 제가 6개월 1년 전부터 양극화를 서열화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가는 곳은 가고 못 가는 곳은 못 가는데 이걸 떨어진다 올라간다 자꾸 옛날에 그 구시대적 구석기 시대적 그 발상으로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됩니다. 폭락만 원한다고 해서 폭락을 믿었다가는 정말 무주택자가 센거지 알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자기가 집에 있다고 상승만 폭등만 계속 믿었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자, 보자고요. 부동산 하락론. 자,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찝어볼게요. 한문도 내 집 마련 시기 1, 2년 후나 가능하대요. 과연 그럴까요? 이광수 24년 하반기를 매입 예상. 조금 타이밍이 약간 내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이현철 일시적 상승이다. 장기 하락할 것이다. 지방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데 서울은 전혀. 김기원 1~3년 기다려야 한다. 자, 데이터로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것만 연구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요. 데이터를 연구할 때는 전 세계 왜 부동산은 다 닮아가고 주식도 닮아가니까 안 맞잖아요. 벌써 1~3년 더 기다려라. 무슨 근거로? 집값 막 뛰고 있는데. 자, 최상욱 단기 상승하다 결국 하락. 지금 단기 상승 모습입니까? 계속 지금 23년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라이트하우스 집값 하락 역대급 이어진다. 글쎄요, 금융위기나 터지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표영호 장기간 집값 하락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과연 그렇나요?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 상승론. 자, 이상우 집값 다시 상승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는 반절은 맞아요. 서울은 매수 타이밍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조금 더 봐야겠죠. 김학렬 집값 상승 초기에 매입. 고종환 집값 상승 선별적 매입해라. 이분들이 예전에 많이 올라간다고 했다가 21년에 꼭지 찍고 떨어지는 바람에 집값 그걸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꼭지에 잡은 분들. 물론 자, 어느 것이든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장한 걸로만 봐서는 냉정하게 보자면 하락론은 다 틀렸다고 봐요. 저는 서울만 놓고 봤을 때요. 지방까지 본다면 반절은 맞으니까 세모. 자, 부동산 상승론. 이분들은 주로 서울은 뛰고 지방은 못 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거의 현재까지는 맞아요. 고준석 집값 우상향 계속 올라갈 것이다. 부익남 집값 양극화 하면서 상승한다. 윤지혜 집값 상승 0에서 10%. 김광석 집값 줄곧 반등한다.
서로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인데, 그러면 제 의견은 어떠냐? 저는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나라하고 연동을 하니까 1에서 3년 봅니다. 그런데 입지가 비싸고 입지가 더 좋은 강남, 특히 한강변 라인일수록 더 뛴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막 또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의 부촌들 있죠. 좀 비싼 곳들이 있는 곳들은, 아니 서울이 뛰는데 안 따라가겠어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처럼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외곽,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아직은 조금 뭐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무리할 필요는 없이 약간만 더 관망하면 어떨까.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은 무주택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은행 깡통 대출, 인터넷 은행 원리금 못 받는 악성 깡통 대출 1년에 2배나 늘었다. 자, 은행의 깡통 대출, 인터넷 은행, 지방 은행, 자, 이금융권 은행,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 3,441억, 이게 5,326억. 정말 깡통 대출 인터넷 은행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K뱅크도 무수익 1.42, 60%나 증가했고요. 토스뱅크, 자, 깡통 대출이 1.0, 20%나 증가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자, 아까 고정이야 여신도 위험했는데, 대출도 위험했는데, 연체율도 위험했는데, 자,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도 1조 원 돌파해서 40% 증가, 역시 위험합니다. 자, DGB 대구은행 1,301억에서 2,253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자, BNK 부산은행도 1,632억에서 1,197억 크게 증가했네요. 이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깡통 대출 2조 9천억, 엄청난 양이죠. 무려 35.7.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도 높고 PF 연체율에다가 이 고정이야 여신에다가 깡통 대출까지 새마을금고 다 따라다니네요. 대출 56조, 연체율 9.23, 상호금융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예금 위기, 이제 예금의 위기가 돌아온다, 적금의 위기가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다 난리죠. 자, 근데 하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여기서 거론되는 은행들, 뭐 이금융권이라든가 지방은행이라든가, 그럼 이거 당장 돈을 찾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부도났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용도 보지도 않고 재무만 보고 막 벌벌벌벌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위기 유발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위기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10억, 20억 몰빵한 사람들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6개월 남았든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만기는 채우세요. 만기는 5년 10년이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만기 채우고 1년 2년 하여튼 만기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금융권 하지 마세요. 돈 많을 경우. 아니 이자 조금 더 먹으려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뭐 부도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불안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 만기 차면 그때 옮기시라고. 지금 당장 옮기지 말고. 괜히 옮겨가지고 욕하고 그쵸? 하지만 이제 또 개구리 5월층 이적 시절 몰라가지고 벌벌벌 있다가 또 만기 되면 또 꼬임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10억씩 5억씩 이금융권에다가 몰빵.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자가 아무리 좀 더 높더라도 원금을 생각해야지. 원금 지금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금융권은 부실하니까 만기는 채워라. 그때 옮겨라. 뱅크런, 예금 인출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보장. 자, 이거 1억 상향 곧 합니다. 예적금 금리 인하, 이자율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금융권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이자가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자꾸 돈이 빠지겠죠. 오죽하면 정부 금감원에서 계속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계속 관리할까요? 투자로 전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예금을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주식, 부동산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투자하는 거야. 주식, 부동산, 금 이런 데로. 자, 환율 불안. 달러가 계속 강세입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죠. 화폐 가치 하락. 지금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지금 다들 집값 거품은 생각하면서 돈
가치의 거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물가가 얼마나 뛴 줄 아세요? 물가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거기다 집값도 많이 뛰었지만 물가가 뛰고 건설, 인건비 이게 뛰다 보면 부동산 거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추락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 5억이 10년 지나면 2억, 3억밖에 안 돼요. 10년 지나면 10억이 5억도 안 된다고요. 10년 지나면. 자, 이번에 부동산 PF 대상지 5,000곳 중에서 4단계 경국 매첩은 뭔 말이냐. 자, 지금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PF 현황 사업성 평가 약 230조 원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지가 무려 약 5,000곳이에요.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부실, 우려인데 지속적으로 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상태를 부실, 우려로 만들었고 얘들은 상각시키거나 경국매로 처분한다고 아예 써있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동산 PF 때문에 건설사들 이렇게 아예 문 닫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꼭 냉정하게 건설사만 해당될까요? 이금융권 그 지점별로 다 안전할까요? 자, 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제 올리네 떨어뜨리네 말이 많은데 금리 인하 깜빡이는 켰지만 다 환율, 가계부채, 집값이 복병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집값이 계속 지금처럼 올라가면 금리가 늦어질 수 있고요.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지금 너무 계속 지금 단기간에 급증했잖아요. 가계부채 역시 내려갈 수 있고요. 자, 환율 지금 달러가 지금처럼 치솟으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동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집값, 가계부채, 환율이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큰 변수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중하급지가 70%인데 상급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걸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꾸 폭락론에 빠지지 마세요. 특히 상급지는 폭락론에 빠지는 순간 망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예전에 2021년, 22년 꼭지 때 막 전 세계가 휘청거릴 때 그때는 당연히 상급지든 하급지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이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고 주가도 뛰고 있는데 신고가 찍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집값만 폭락할까요?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강남이나 한강변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덤비세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70%에 해당되는 주로 경기, 인천, 중간지역하고 외곽지역, 그 다음에 지방은 거의 대부분 얘들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좀 신경을 쓰면서 잘 골라라. 선별을 잘해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별 잘하자. 그게 무려 70%니까. 자, 보면 70%에 해당되는 대부분 부동산은 정체 위기입니다. 5년 10년 동안 못 갈 수도 있겠죠. 위험요인 공사비 뛰고 인구 감소하고 공급 확대하고. 공사비가 뛰면 왜 나쁘냐. 지방 같은 데는 안 좋죠. 왜? 새 아파트가 가격이 싸. 근데 추가 분담금이 5억씩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집값이 2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거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얘는 아파트 계속 못 가요, 그러면. 근데 서울은 다르죠. 5억짜리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야, 10억이야. 서울은 10억, 15억, 20억, 20억, 30억 널려 있는데?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경기도 핵심 지역, 지방의 가장 비싼 곳도 15억, 20억 가잖아요. 그런 데는 안전하다고요. 추가 분담금 설령 들어가더라도. 다만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재개발 있죠. 재개발에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얘가 얼마냐를 따진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합쳐갖고 주변 새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랬을 때 70% 중에서 반절 이상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다고 해서 막 매입하지 마시라고요. 2020, 21년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위험지역, 수도권과 지방의 핵심을 제외한 대부분이라고 써놨죠.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주로 어디가 이러겠어요? 당연히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이 바로 이럴 거 아닙니까?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런 곳도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라.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과 비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한다면 향후 2, 3년간 양극화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